화학은 보통 많이들 어렵다고 하는데 화학처럼 쉽고 정직한 학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말을 배울 때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알아야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것처럼 화학의 자음과 모음은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신 수강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주기율표를 전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시작을 할 텐데 우리가 원소 기호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원소의 주기율표를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소의 주기율표 암기하는 방법까지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율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자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원자라는 것은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기율표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원자론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양성자는 우리가 보통 프로톤이라고 표현을 하고 중성자는 뉴트론, 전자는 일렉트론의 약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자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사람은 보통 몸통하고 그 다음에 머리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몸통은 다시 팔과 다리로 구별할 수가 있죠. 자, 사람을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제가 그림을 잘 그리죠. 자, 보세요. 금방 사람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 그러면 딱 이러한 모습을 형상을 떠올릴 겁니다. 원자라는 거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는 거,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자라는 것은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핵은 다시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의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화학 물질들의 어떤 원소를 찾다 보니까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소들 중에서 양성자가 같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원자 번호를 우리가 양성자의 개수로 매길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긴 게 원자 번호인데 양성자 수가 같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번호도 같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들의 원자 번호를 양성자의 개수로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한 게 H라고 쓰이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겁니다. 수소. 그 다음에 헬륨이라고 하고 있는 건 이건 바로 원자 번호 2번이라고 하는 거고요. Li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리튬, 원자 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Be라고 되어 있는 건 베릴륨입니다. 4번입니다. B라고 되어 있는 건 붕소 5번, 탄소라고 하는 것은 C라고 표현하면서 6번이 되겠습니다. 7, 8, 9, 10.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원소 주기율표를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나트륨이 11번, 마그네슘 12, 13, 14, 15, 16, 17, 그리고 18,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20, 칼슘까지는 순조롭게 원자 번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살펴보시면 어떠한 그림을 볼 수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책에서도 보면 이와 같이 주기율표가 나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가운데는 뭐냐면 이건 전이원소입니다. 전이원소. 양쪽에 빗금친 것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전형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 판서해놓은 내용들이 바로 전형원소를 그려놓은 건데 이게 바로 전형원소입니다. 전형원소. 물론 여기 있는 것도 역시 전이원소입니다. 내부 전이원소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주로 위험물에서 많이 다룰 내용은 전형원소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전형원소에 있어서는 여기서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알루미늄이 나오기 때문에 11번, 12번, 13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칼륨, 칼슘 다음에는 여기에 뭔가가 있고 그리고 나서 갈륨이 나옵니다. 따라서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이 가운데에는 뭔가 다른 원소들이 전이원소가 포진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이원소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20번이라고 해서 여기가 21번이 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기율표상에서 세로를 뭐라고 하냐면 족이라고 합니다.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그룹을 1족, 두 번째 나오는 그룹을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8족이라고도 하고 또는 0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로 표현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피어리딕,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소가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소와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리튬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 그 뜻이거든요. 자, 이와 같은 주기를 보통 가로 첫 번째 나오는 걸 1주기, 두 번째 나오는 걸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1주기 원소에는 수소와 헬륨 2개가 있는 거고 2주기 원소에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불소, 네온 8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8개, 2개, 8개. 자,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이러한 것들은 물론 전형 원소는 8개지만 이거 외에도 전형 원소가 또 8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합이 8, 16, 16개가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로는 주기를 나타내고 세로는 족을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주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주기와 두 번째 주기에는 원자 번호가 2개, 양성자 2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8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2개, 다시 말해서 수소 원자 번호 1번, 양성자 하나 1번에다가 2개를 더해주면 양성자 3개인 리튬이 나타난다는 뜻이고 또 3에다가 8을 더하면 역시 8번째 만에 비슷한 성질의 원소인 나트륨이 11번으로서 양성자 11개를 가진 나트륨이 나타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소 1번에다 2번 더하면 3이 되고 3에다 8 더하면 11 되고 11에다 8 더하면 19 되고 19에다 18 더하면 37 되고요. 37에다 18 더하면 54가 되고요. 그죠? 55가 되죠. 자, 그 다음에 55에다 32 더하면 87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자 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자, 주기적으로 이런 원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매기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따라서 나트륨이 11번이니까 마그네슘이 12번이 됐고 그런 것처럼 19, 20 따라서 37이니까 루비듐이 37번이니까 스트롱슘은 38번 되는 거고 세슘이 55번이니까 바륨은 56번 되는 거고 프랑슘이 87번이니까 라듐은 88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얘가 20번이라고 21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스트롱슘이 38번이라고 해서 인듐이 39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전이원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매길 수 있냐면 이쪽에 헬륨이 2번이기 때문에 여기다 8개를 더한 10번은 네온이 되는 거고 10번에다 8 더하면 18번인 아르곤이 되고 또 18을 더하면 36번인 크립톤이 되고 36에다 18 더하면 54인 크세논 54에다 31을 더하면 86인 라돈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는 순서대로 쓸 수 없지만 이 역수는 같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8, 17, 16, 15, 14인 것처럼 36이니까 여기는 35번이 되고 여기는 34번이 되고 여기는 33, 32, 31 이와 같이 원자 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자, 크세논이 54번이니까 요드는 53, 52, 51, 50, 49 이와 같이 매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6번인 라돈 다음에 나오는 아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85, 84, 83, 82, 8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원자 번호는 다 매길 수 있었어요. 전형 원소의 원자 번호를 1번부터 88번까지 다 매길 수 있다는 걸 지금 확인을 했고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원소들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낯선 원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고등학교 때 공부한 기억을 보면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칼슘 20번까지는 잘 읽는데 이 뒤에 나오는 루비듐, 세슘, 프랑슘, 스트롱슘, 바륨, 라듐, 갈륨, 인듐, 탈륨, 게르마늄, 주석, 납, 비소, 안티몬, 비스무스, 셀렌, 텔루르, 폴로늄, 브롬, 요드, 아스타틴, 크립톤, 크사논, 라돈 이런 거는 좀 낯익지 않을 겁니다. 좀 낯설 텐데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원소들이 어떻게 읽는 건지는 잘 기억을 해둬야 나중에라도 암기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을 때 원활하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원자라는 거는 핵과 전자로 나눈다 그랬고 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나눈 다음에 역시 여기는 양성자는 프로톤이 P로 표시할 수 있고 중성자는 N으로, 전자는 E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원자 같은 경우에 원자 번호가 곧 양성자수라고 했는데 이 핵 안에 있는 프로톤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거고요. 결국 핵은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중성자가 있긴 하지만 중성자는 전하가 없어요. 전자 같은 경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핵 중에 있는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와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음전하 간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돌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보통 태양계라고 하는 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이런 식으로 궤도를 형성하면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지만 태양과 충돌을 하는 현상도 안 생기고 또 태양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도 안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태양과 지구 간에는 어느 정도의 인력도 작용하고 있고 또 태양과 지구 간에는 어느 정도 청력도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고 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밀쳐내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인력도 있고 어느 정도 청력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돌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살펴보면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사이에는 같은 양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양성자가 5개일 때 전자도 5개라야만 어느 정도의 인력과 어느 정도 청력을 가지고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양성자와 전자수는 같아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원자 번호로부터 양성자수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는 거고 또 전자수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 외에도 질량수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질량수라는 것은 각각의 벡터를 더해준 게 질량수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자수에다가 그 다음에 중성자수를 더해주고 다시 여기에다가 전자수를 더해주는 것이 바로 질량수, 전체적인 무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전자의 수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많다고 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핵의 무게에 비해서 전자의 무게는 1837분의 1밖에 안 돼요. 굉장히 무시될 정도로 작은 양입니다. 따라서 질량수를 얘기할 때는 전자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값이 질량수고 또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가 될 수 있고 전자수가 될 수 있고 이 사항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그 원소들의 원자 번호를 매겼는데 우리가 이것만 알 게 아니라 질량수도 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량수. 자, 질량수 같은 경우에는 암기하는 규칙이 있어요. 홀수 번호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하면 원자량, 질량수가 되는 거고요. 짝수 번호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하면 바로 짝수 번호의 원자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규칙은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까지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수소, 그 다음에 베릴륨, 질소, 염소, 아르곤. 요 5가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얘가 1번이지만 홀수 번호가 되는데 1번이면 1 곱하기 2 플러스 1하면 3이라 해야 되는데 사실은 1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원자 번호는 아래첨자로 쓰고요. 위첨자로 원자량을 표기합니다. 자, 베릴륨 같은 경우는 4번인데 4번이라면 짝수기 때문에 곱하기 2 하면 8이라 해야 되는데 8이 아니고 얘는 9란 말이죠. 질소 같은 경우는 7번이면 홀수인데 곱하기 플러스 1하면 15가 돼야 되는데 얘는 14가 되고 염소는 17번인데 35.5가 되고 아르곤은 18번이면서 원자량이 40이 됩니다. 요 5가지 원소들은 이 규칙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원소들의 원자량을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수소는 1이고 베릴륨이 9고 질소가 14, 그 다음에 염소가 35.5, 아르곤이 40. 자, 이거 외에 1번부터 20번까지 나와 있는 다른 원소들은 각각의 원자 번호가 홀수 번호면 곱하기 플러스 1 하시면 되고 짝수 번호면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따라서 헬륨이 짝수 2번이니까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짝수가 됩니다. 따라서 2는 4 하면 되는 거고요. 리튬은 3번 홀수기 때문에 곱하기 플러스 1 하면 7이 되는 거고 붕소는 5번이니까 곱하기 플러스 1 하면 11, 탄소는 곱하기 2 하면 12, 산소 같은 경우 곱하기 2 하면 16, 불소는 19가 되고요. 네온은 곱하기 2 하면 20 됩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 곱하기 2 플러스 1 하면 23, 마그네슘이 24, 알루미늄이 27, 규소가 28, 인이 31, 황 같은 경우 16 곱하기 2 하면 32가 되고요. 칼륨 같은 경우가 19에다 곱하기 2 플러스 1 하면 39가 되고 칼슘은 40. 이렇게 우리가 원자량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기율표에 있어서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량 외에도 7적 원소의 원자량만큼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브롬은 35번이면서 80,
자, 지금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35번인데 80이냐? 35 곱하기 2 플러스 1하면 71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왜 아니냐면 이 규칙은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만 해당되는 규칙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건 그냥 바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오드가 127이 되고요. 아스타틴이 210됩니다. 따라서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량하고 7조 원소 원자량만 암기를 하시면 위험물에 있어서 일반학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그 다음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롱슘, 바륨, 라듐,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탈륨, 탄소, 규소, 게르마늄, 주석, 납, 질소, 인, 비소, 안티몬, 비스무스, 산소, 황, 셀렌, 텔루르, 폴로늄,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아스타틴,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자, 그러면 지금 잠시 여러분들은 재생하던 거를 잠깐 멈췄다가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최소한 내가 원자교를 K를 봤을 때 칼륨이라고 말할 수 있고 G2라고 본 것을 여러분들이 게르마늄 또 BI라고 되는 걸 비스무스라고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십시오. 연습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재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 강의를 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수소부터 라돈까지 반복해서 내가 최소한 원자교를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원자 이름인지를 알고 있어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서 주기율표 전형 원소를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잠깐 눌렀다 이제 다 읽을 줄 아시는 거죠. 읽을 줄 아시는 걸로 제가 가정을 하고 이제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입니다. 우리가 이걸 암기를 해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암기하는 방법을 제가 나름대로 좀 억지도 좀 있고 좀 말도 안 되는 내용도 있는데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우면 훨씬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원자 번호를 가로로 해서 외우는 방법에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위험물을 공부한다면 일반학에서 주기율표를 외울 때는 족으로, 세로로 외워주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말하게 될 거예요. 우선 자, 여기 지금 일조 원소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그랬는데 제가 한번 이런 걸 여러분들께 암시를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술 소비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그냥 술의 양을 먹는 데 목숨을 걸지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이 유명한 나라인 것처럼 프랑스 사람들은 술의 맛을 음미하는 데 목적을 둬요. 따라서 술을 마실 때 술이 혀를 이렇게 누비고 다닐 수 있게 술의 맛을 느끼면서 마시는 게 프랑스 사람들의 음주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처음 사람들 만나면 자, 술이나 한번 하자. 뭐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제 보통 술자리 많이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술이나 한잔 하자 하는 거에 역점을 둬서 이 일조 원소를 암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암기할 수 있냐면 술이나 카 루빕 세다 프랑스식으로 자, 이렇게 해놓으면 술맛이 결코 달진 않죠. 쓰단 말이죠. 그러니까 카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술이나 루빕 세다 프랑스식으로. 그러면 결국 일조 원소를 암기할 수 있는데 수로부터 우리가 수소를 연상할 수 있고 리로부터 리튬, 나로부터 나트륨, 카로부터 칼륨, 루빕에서 루비듐, 세다에서 세슘, 프랑스식으로 해서 프랑슘 이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조 원소 자동적으로 암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조 원소는 어떻게 외울 수 있느냐 하면 보통 술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사소한 말에도 말다툼이 생기고 싸우게 되는데 상대방이 싸우다 보면은 내 배를 친단 말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제 싸우다 보면은 상대방의 강한 주먹이 내 배를 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되겠죠. 아프니까 맞으면. 따라서 배 막아라. 여기 지금 이조 원소 같은 경우는 배마 카라 스트롱 빤찌라 하면은 바로 이조 원소를 외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배를 막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대방 펀치가 스트롱 펀치, 강한 펀치니까. 우리가 보통 발음을 좀 발음을 탁하게 읽으면 빠가 됩니다. 따라서 빤찌라 하고 하면 이조 원소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어놓고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롱슘, 바륨, 라듐 이렇게 암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얘기할 땐 저도 좀 낯설고 그런데요. 배를 막았단 말이에요. 그때 상대방이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죠. 발로 뻥 찹니다. 어디 맞습니까? 남자의 중요 부위를 맞게 됩니다. 아프죠. 그러니까 지금 맞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입으로 표현을 안 하겠지만, 그래서 붕소는 붕소의 앞자를 따서 이렇게 붕이라고 쓰고, 알루미늄의 앞자 이렇게 알 이렇게 쓰고, 요거는 갈륨, 인듐, 탈륨이니까 이제 갈인다 하면 바로 삼조건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우리가 삼조건소까지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롱슘, 바륨, 라듐,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탈륨.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급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애인이 있습니다. 애인 이름이 뭐냐면 탄실이에요. 탄실이. 탄실이가 너무 예쁩니다. 자, 싸움판에서 우리 애인이 너무 예쁘니까 상대방 편에서 우리 애인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애인을 그쪽에다 줘야 되겠습니까? 걔 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외우냐면 탄소의 탄, 규소의 실리카니까 탄실이 개준합 하면 탄실이 개준합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4조 건소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탄소, 규소, 게르마늄, 주석, 납 이렇게 해서 4조 건소까지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5조 건소는 자, 싸움판에서 보통 요즘은요, 조직들도요, 다들 규모가 커서 비서들을 다 데리고 다녀요. 조직의 보스들은. 근데 비서들이 그러한 조직의 비서들이 이렇게 막 싸움판에서 막 피 터지고 그러는 걸 보고서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겁이 나 있으면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죠. 따라서 그런 비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질소는 질로, 인은 인 그대로, 질린 비서, 안 비서. 이게 이제 안티몬에서 온 거죠. 안티몬에서. 그러니까 질린 비서, 안 비서 하면 5조 건소를 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소, 인, 비소, 안티몬, 비스무스. 하나 특이한 점은 다른 것들은 다 앞자를 따는데 안티몬만큼은 SB입니다. SB. 그러니까 이거 특이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조 건소 같은 경우는 영어 발음 그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산소는 O, 요거는 스, 세, 태, 포 이렇게 해서 6조 건소 암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조 건소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싸움이 끝났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나니까 쫄병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이거 보시면 무슨 생각 나십니까? 예, 여러분들 세대는 글쎄요, 서커스 같은 거,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서커스 같은 거 보러 다니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링에다가 불을 갖다가 붙여가지고서 이 안에를 갖다 제주를 넘죠. 자, 그러면 이 링에 붙어 있는 링파이어죠, 링파이어.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옮길 수 있냐면, 이제 화염 덩어리인데, 이제 불염이라고 암기할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불소의 불, 염소의 염, 그리고 V. 이겼단 말이죠. 이겼다는 얘기예요. 승리의 V자를 딱 그린 겁니다. 그리고 하고서 아스타틴의 약자를 따서 소리를 칩니다. 쫄병이. 그렇게 해서 싸움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소, 염소, 브롬, 요드, 아스타틴 이렇게 암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기서 한 대 맞은 녀석이 있었어요. 부상병이 발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남자 구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제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해, 네 알 크기라. 이렇게 네 쪽이 된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예, 혼자 킥킥대고 웃지 마시고, 암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해는 헬륨, 네는 네온, 알은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렇게 하면 주기표 전형 원소를 전부 다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로로 외우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되는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위험물에서 삼류 위험물 중에 보면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 나와요. 그 중에 나트륨, 칼륨,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 하면 수소를 제외한 리튬부터 프랑슘까지, 그 다음에 알칼리 토금속 하면 베릴륨부터 라듐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족으로 암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반드시 족별로 암기할 수 있도록 연습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롱슘, 바륨, 라듐,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탈륨, 탄소, 규소, 게르마늄, 주석, 납.
질소, 인, 비소, 안티몬, 비스무스, 산소, 황, 셀렌, 텔루르, 폴로늄,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아스타틴,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건 밥 먹듯이 자꾸 반복을 통해서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 강의부터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소방기술사를 준비하면서 일반화학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반화학과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화학 내지는 위험물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화학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분류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용어를 좀 잘 알아야 문제도 좀 잘 파악이 되고 또 답안을 작성할 때도 용어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물질의 분류부터 출발을 하는데 화학이 사실은 굉장히 쉬운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어를 모른다거나 기본적인 개념을 잡지 못하면 대단히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개념을 잡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기술사 문제 출제되는 내용을 보면 화학과 또는 위험물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나왔었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을 설명하라 라든가 또는 유기화합물 중에서 그 화학식을 주어지고 그리고 그 물질명을 명명하라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기본적인 어떤 그 일반 화학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유기화학 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잘 공부를 해 두셔야 그런 문제들을 쉽게 풀이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기본적으로 순물질과 그 다음에 혼합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순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은 pure substance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물 그러면 믹스처가 됩니다. 믹스처.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순물질 pure substance는 다시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단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일단 호던소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호던소 물질. 통상적으로 우리가 엘리먼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체와 또 뭘로 분류할 수 있냐면 화합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화합물.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파운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컴파운드. 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자, 그렇다면 단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단체라는 것은 주기율표상에 나와 있는 원소들 중에서 한 가지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순물질, 그것을 바로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산소가스는 O2라고 해서 산소,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가 되는 거죠. 산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N2 그러면 이것도 질소가스를 의미하는 것인데 역시 질소라고 하는 이원자 분자 물질이 되는 것이고, 또는 Cl2라든가 아니면 아르곤가스라든가 오존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전부 다 단체로서 호돈소 물질이 되겠습니다. 결국 정리하게 되면 한 가지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순물질, 이것이 바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와는 다르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순물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H2O라든가 NaCl이라든가 이와 같이 수소, 산소, 나트륨, 염소 이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그런 순물질을 우리가 이제 화합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와 같은 화합물은 다시 또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로 나뉘게 됩니다.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 우리가 유기화합물 그러면 올가닉 컴파운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화합물 그러면 이놀가닉. 자, 그래서 화합물을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로 나눌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구별하려면 유기화합물은 탄소화합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유기화합물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죠. CH3Al 하면 이건 바로 삼류 위험물 중에 나오는 메틸 알루미늄입니다. 그러니까 알킬 알루미늄의 일종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어요. CH3OH라고 하는 메틸알코올, 역시 탄소, 수소, 산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순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C6H2, 그 다음에 NO2의 3에, 그리고 CH3. 자, 이렇게 되면 역시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여러 가지 원소들로 이루어진 순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화합물, 화합물은 화합물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면 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탄소화합물 또는 다른 말로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기화합물 그러면 역시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순물질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한번 볼까요? KClO3. 자, 그러면 칼륨, 염소, 산소 역시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순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4S3. 자, 이렇게 되면 역시 인하고 유황하고 두 가지의 원소로 구성된 순물질입니다. HClO4 하면 역시 이 경우도 수소, 염소, 산소로 구성된 순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탄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화합물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다들 예측을 하셨겠지만 지금 KClO3 하면 인류위험물 중에 염소산 염류에 속하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염소산 염류 중에 염산 칼륨이 되는 거죠. 자, 이 경우가 바로 인류위험물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4S3 하면 이제 황화린이 되는 건데 이 경우가 바로 이류위험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까요? HClO4 하면 산화성 액체로서 육류위험물에 속하는 겁니다. 육류위험물. 자, 이거 외에도 또 역시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삼류위험물 중에 보면 우리가 NaH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금속 수소화합물 중에 NaH라고 하는 거 예를 들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바로 뭐가 되냐면 역시 삼류위험물 되는 거죠. 나트륨하고 수소하고 만났으니까 결국은 화합물은 화합물이죠. 자, 위에 있는 거 살펴보면 유기화합물의 경우에 메틸알루미늄 하면 이건 삼류위험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메틸알코올 하면 역시 이거는 사류위험물에 속하는 물질이고요. 자, C6H2NO2에 3에 CH3 이렇게 되면 이건 바로 이제 TNT가 되는 것인데 폭약이죠. 오류위험물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유기화합물군에 속하는 것들은 삼류 중에 일부가 유기화합물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사류위험물은 대체적으로 다 사류위험물들은 유기화합물군에 속하는 것이고, 오류위험물 역시 거의 다 대부분이 유기화합물군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기화합물군에 속하는 것들은 인류위험물, 그리고 이류, 그 다음에 육류, 그 다음에 삼류 일부가 또 역시 무기화합물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물질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물질을 분류한 것을 가지고 위험물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류위험물 그러면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성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화성 고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화성 고체. 자, 그 다음에 이류위험물 그러면 우리는 가연성 고체라고 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암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각 류별 위험물의 성질 또는 소화 방법을 써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삼류 위험물은 우리가 성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수성 물질. 자, 그 다음에 사류 위험물 하게 되면 우리가 인화성 액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화성 액체. 자, 그 다음에 오류 위험물 하면 자기 반응성 물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성질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그리고 육류 같은 경우가 바로 산화성 액체가 되는 겁니다. 산화성 액체. 자, 일반화학과 위험물을 우리가 큰 틀에서 지금 보고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은 인류부터 육류까지 6개류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알아둬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인류는 산화성 고체 그랬습니다. 산화성 고체 그랬고 육류는 산화성 액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연소 파트에서 배우시게 되겠지만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연소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 하면 연소란 곧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연소를 정의를 내릴 때 산화 반응이라고 정의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화 반응이 다 연소는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붙죠.
반드시 열과 빛을 동반한 산화 반응을 우리가 연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화 반응이 다 끝난 물질이 또 산화 반응을 할까요? 자, 산화 반응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종이를 만약에 여기서 태운다라는 얘기는 연소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종이를 태운다라는 얘기는 연소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고, 역시 그 얘기는 산화 반응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연소 반응이 다 끝났다라는 얘기는 산화 반응이 다 끝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여기 인류위험물들은 산화 반응이 다 끝난 고체만 모아놓은 것이고, 육류위험물은 산화 반응이 다 끝난 액체만 모아놓은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더 이상 산화 반응을 하는 물질들이 아니죠. 따라서 얘네들은 연소 가능성이 없는 불연성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연성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산화 반응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인류와 육류는 연소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2, 3, 4, 5류는 역시 가연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인류와 육류는 타지도 않는 물질인데 왜 위험물로 분류를 하느냐, 이제 그런 게 궁금해질 수가 있죠. 자, 인류 위험물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화 반응이 다 끝난 고체만 모아놓은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서는, 따라서 산소 다량 함유라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육류도 마찬가지로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스토리를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인류는 산화성 고체, 산화 반응이 다 끝난 고체들. 자, 그래서 타지 않는다. 타지 않는다는 얘기는 산화 반응이 끝났기 때문인데, 그 얘기는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렇다면 얘네들은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열분에 의해서 화재 현장에서는 연소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연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연성 물질. 역시 마찬가지로 육류도 조연성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조연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징적인 걸 하나를 더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 하면 인류와 육류는 분명히 불연성이고 조연성입니다. 역시 육류도 불연성이고 조연성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얘네들은 다른 가연물에 대한 발화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둬야 됩니다. 다른 가연물에 대한 발화원이 된다. 자, 육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육류위험물 중에서도 질산이라든가 또는 과산화수소, 과염산 같은 것들은 종이라든가 이런 가연성 물질에 만약에 뿌려지게 되거나 만나게 되면은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발화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질산 같은 경우에는 대패밥, 그런 데다 많이 질산이 스며들게 되면 자연발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역시 금속성 물질과 만나게 되면 역시 녹스, 이산화질소가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무튼 다른 가연물에 대한 발화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류별 위험물에 대한 특징적인 얘기들만 좀 말씀을 주로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가연성 고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산소가 다 없는 물질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류는 가연성 고체로서 우리가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어요. 정린이라든가 유황 같은 거, 이런 것만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산소가 없습니다. 산소가 없다라는 얘기는 산소와 만나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연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연소하기가 쉽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연소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그래서 소견성이라는 표현을 주는 거예요. 소견성. 그리고 연소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연소하기 쉽기 때문에 연소 온도나 연소열도 대단히 높은 물질들이 바로 이류 위험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류 위험물의 이제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그랬는데 얘네들은 공기 중에 만약에 수분과 접촉하거나 그러게 되면 자연발화를 일으킨다든가 또는 물하고 만나면 발화 폭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바로 삼류 위험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예를 들 수 있는 게 나트륨 같은 거 예를 들 수 있거든요.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물하고 만나게 되면 수소가스 발생하면서 발화 폭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삼류 중에서 자연 발화성 물질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황린입니다. 황린. 황린은 P4라고 쓰면서 물하고는 반응을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삼류 위험물 중에 유일하게 금수성 물질이 아닌 것이 바로 황린이 되겠습니다.
황리는 그 전에 98년 이전에는 이류위험물군에 속하다가 98년 이후에 자연발화성 때문에 삼류위험물군으로 옮겨온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책마다 틀린데 약 자연발화 온도는 30도 내지 35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사류위험물군에 들어가 보면 사류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입니다.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공기 중에 약간만 혼합되어 해도 연소하기 쉬운 그런 물질들이 바로 사류위험물들이 되겠습니다. 역시 특수인화물이나 알코올류나 석유류 같은 것들이 사류위험물들에 속하는 것이고요. 자, 오류위험물 역시 가연성 물질로서 연소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특징적으로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아까 인류와 그 다음에 육류가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얘들은 불연성이면서 조연성이라 그랬죠. 근데 오류는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건 공통점으로 맞아요.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건 맞는데 얘네들은 가연성이란 말이죠. 얘네들은 오류는. 따라서 얘네들은 산소를 함유하고 있으면서 가연성이기 때문에 내부연소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부연소. 이걸 특징적으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류 중에도 과산화물이 나와요. 인류 중에도 과산화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인류 중에 과산화물은 바로 무기과산화물이에요. 그런데 오류 중에는 유기과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특징인데 같은 과산화물이라 하더라도 이 무기과산화물은 인류위험물로서 불연성이 되는 것이고 유기과산화물은 오류위험물로서 가연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타지 않지만 얘는 분명히 내부연소를 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기술사 시험 문제를 보면요. 각 류별 위험물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또는 소화 방법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인류위험물 같은 경우에 대량의 냉각 주수 소화를 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다만 이 중에 단 무기가산화물의 경우 모래 또는 소다제 이런 것들은 특징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이류위험물의 소화 방법도 역시 냉각 주수 소화입니다. 단 철분, 마그네슘, 금속 분유의 경우 역시 모래 또는 소다제. 물론 얘네들은 물을 만나게 되면 수소가스를 발생하면서 발화 폭발하기 때문에 역시 물로 소화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특징적인 건 분명히 인류와 이류는 다량의 냉각 주수 소화가 맞는 겁니다. 자, 삼류위험물 같은 경우에 역시 이건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강론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것들은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 소화가 안 되면서 얘네들은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용어상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긴 하셨지만 본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팽창진주암하고 팽창질석은 제가 소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지 소화약제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팽창질석과 팽창진주암을 소화약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팽창진주암의 암자는 바위암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팽창질석의 석자는 돌석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돌가루를 의미하는 건데 이러한 진주암과 질석을 불이난 현장에 나트륨이나 칼륨으로 인해서 불 붙었을 때 뿌리게 되면 얘네들 입자가 부풀어져서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중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효과로 질식 소화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어떠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기 중에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끄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소화기구로 봐야 되는 겁니다. 소화기구. 우리가 불이 났을 때 가마닌을 덮는다든가 또는 물에 젖은 담요를 덮는다든가 해서 끄는 경우가 질식소화인데 그런 경우는 어떤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끄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팽창진주암과 팽창질석도 소화기구로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삼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소화 방법이 있다라고 보지 못하고 팽창진주암과 팽창질석 이거 외에는 사실은 화재를 확대되지 않도록 주력해야 되는 그런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자, 사류위험물 같은 경우 인화성 액체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포에 의한 질식소화를 한다고 하고 있고 오류위험물은 역시 다량의 냉각 주수 소화 역시 다량의 냉각 주수 소화로 하는 경우가 되겠고 육류위험물의 경우에는 산화성 액체인데 기본적으로 과산화수소가 있고 과염소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질산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CO2나 또는 건조사에 의해서 소화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량인 경우에는 다량의 물로 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질의 분류부터 류별 위험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류별 위험물 중에서 아까 제가 불연성이 있고 산소를 다량에 함유하고 있어서 조연성이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특징적인 걸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의 분류상 인류위험물은 무기화합물군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인류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자면, 자, 불연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조연성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가연물에 대한 발화원이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무기화합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유기화합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인류위험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색결정 또는 백색분말, 이렇게 무색이나 백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 또 한 가지 조해성이 있습니다. 조해성. 조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기 중에 수분을 만나서 스스로 녹는 성질을 가지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탕 같은 거 비 오는 날 놔두면 눅눅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조해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비중은 인류위험물들은 비중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이 바로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용성이 많습니다. 물에 잘 녹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역시 인류위험물은 반응성이 대단히 풍부합니다. 열이나 충격이나 마찰 또는 타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쉽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류위험물의 공통적인 특성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류위험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류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이연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연성, 연소하기 쉽고 역시 속연성, 연소 속도가 빠르다. 자, 이로 인해서 연소 온도라든가 그 다음에 연소 열이 높다라는 사실을 이류위험물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류위험물 같은 경우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다. 자, 다시 말해서 삼류위험물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유기화합물도 있고 일부는 무기화합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대부분의 무기질 고체이면서 역시 그 알루미늄과 같이 액체인 것들도 있습니다. 자, 금수성 물질로서 물과 접촉하게 되면 발열 발화하는 그런 물질들, 또 자연 발화성 물질로서 대기 중에서 공기하고 접촉해서 자연 발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삼류위험물들을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류위험물에 대한 얘기인데, 사류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예요. 인화성 액체이면서, 자, 액체는 물보다 가볍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비중은 1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대부분이 물에 녹지 않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녹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고 상온에서 액체로서 인화하기 쉬운 그런 물질들이 사류위험물이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류위험물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연성이면서 내부 연소가 가능한 물질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역시 분해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내부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역시 가열이나 충격이나 마찰 등에 의해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오류위험물이 되겠습니다. 자, 육류위험물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불연성이죠. 불연성이면서 조연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 역시 산화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산화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부식성, 강부식성 그런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육류위험물 같은 경우에도 비중은 대체적으로 1보다 큽니다. 무겁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육류위험물이 발열 반응을 합니다. 발열 반응을 하고 역시 물에는 잘 녹는 그런 수용성, 물에 잘 녹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물질을 분류를 하고 그리고 류별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여러 가지 공통 성질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뉘면서 순물질은 결국은 다시 그 단체와 화합물로 나뉘고 화합물은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로 분류가 된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유기화합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3류의 일부와 4류, 5류, 대체적으로 이러한 물질들이 유기화합물군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류, 2류, 그리고 3류 일부하고 6류. 이제 3류는 일부는 유기화합물군에 속하고 일부는 무기화합물군에 속하니까 이렇게 물질을 분류를 할 때 류별 위험물들이 어떠한 물질 쪽에 분류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을 분류를 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어떠한 성향의 물질들인지를 먼저 기억을 해두고 어떠한 방법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3류 위험물 중에 금수성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또 자기반응성 물질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고, 또는 이 3류 위험물 중에 칼륨에 대한 성질, 또 성상,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향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강론 파트에 가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 시험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는 경우는 없지만 본 강의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출문제 중에서 표준 상태에서 가연성 혼합기체에 대해서 르샤트리의 법칙을 활용해서 연소 하한값 또는 이론 공기량을 구하라 라든가, 아니면 부탄가스의 화학 반응식, 또 이론 공기량, 이론 혼합비 계산한 방법, 아니면 아보가드로 법칙을 간단히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결국 원자의 구조를 잘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원자라는 것은 일단 핵과 전자로 구별이 됩니다. 핵과 전자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들 강의 들으실 때 원자론을 굉장히 소홀히 다루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소홀히 다루면 그 이상의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원자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해 놓으셔야만 앞으로 문제를 풀이해나가는 데 있어서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자라는 것은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핵은 다시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사를 준비하면서 화학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화학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그렇죠. 기술사 문제에서는 전반적으로 화학에 대한 기초가 잡혀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그냥 단순히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서술식으로 과연 이러한 파트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개념적으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자라는 것은 핵과 전자로 나누어지고, 다시 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는 양성자는 보통 우리가 프로톤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고, 전자는 일렉트론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있죠, 머리.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몸통은 다시 이제 팔과 다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사람을 갖다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스케치할 수 있을 겁니다. 보기에 굉장히 황당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의 그림을 제가 스케치해 본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자를 이와 같은 그림식으로 스케치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 형태, 이렇게 우리가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 하면 이와 같은 형상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원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상의 그림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통과 머리 중에서, 자, 팔과 다리, 머리라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바로 머리가 되겠습니다. 자, 머리에서 이 사람의 그 아이디어도 나오는 거고, 인상도 나오고, 이 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머리가 되겠습니다. 원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자의 성질을 결정적으로 구성하는 것들이 뭐냐면 전자가 되겠습니다. 전자. 그러니까 전자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자가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이 핵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핵인데 요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자는 이와 같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고요.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거거든요. 태양계라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뭐 이런 식으로 궤도를 형성하면서 돌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태양계에서도 보면 태양과 지구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또 역시 지구는 그 태양계로부터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이 얘기즉슨 뭐냐면 태양과 지구 간에는 어느 정도의 인력과 어느 정도의 청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 것인데 이 안에 있는 양성자 중에 플러스 전하와 그 다음에 전자 중에 음의 전하 이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인력도 작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청력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돌할 일도 없고 벗어날 일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이와 같이 돌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결국 핵 중에 양성자와 전자 중에 음의 전하는 서로 중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기율표 암기법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양성자가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양성자가 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각각의 원소들의 양성자의 수를 가지고 원자 번호를 결정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원자 번호라는 이 데이터는 원자 번호는 곧 뭐가 되는 거냐면 양성자 수라고 했거든요.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원자 번호는 곧 양성자 수라고 했습니다. 양성자의 수를 가지고 원자 번호를 결정한 것이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인력과 어느 정도의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양성자와 전자 중에 어느 한쪽이 많아지게 되면 그 균형은 깨지는 겁니다. 따라서 양성자와 전자수는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전자수와도 동일해야 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 번호라는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양성자수를 알 수 있고 또 역시 전자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질량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질량수. 질량수라는 것은 결국 아까 제가 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자, 양성자, 중성자라고 했고 이 주변을 돌고 있는 게 전자라고 했습니다. 이거 전체가 바로 원자가 되는 것인데 이 원자의 무게라는 것은 양성자수를 더하고 양성자수, 그 다음에 중성자수, 자, 그 다음에 전자수 각각의 요소를 다 더해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질량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핵의 무게에 비해서 전자의 무게는 1837분의 1 거의 무시될 정도로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질량수를 산정할 때는 전자수는 무시한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질량수는 결국 그러면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가 된다는 것이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가 되고 양성자는 곧 전자수가 된다.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필히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트륨 그랬는데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고 원자량이 23이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양성자수 몇 개입니까?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11개가 되는 것이고 전자수는 당연히 11번이니까 11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자 번호는 곧 양성자수가 된다 그랬고 전자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고 중성자수라는 것은 자, 중성자수만 남기면 양성자수를 넘겨서 결국 질량수에서 양성자수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질량수가 23이고 11을 빼주게 되면 중성자수는 12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마그네슘 12번인데 24입니다. 질량수는. 자, 그런데 2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양성자, 전자수, 중성자수는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양성자수는 몇 개냐면 원자 번호가 곧 양성자수라고 했으니까 12개가 되는 것이고 전자수의 경우에는 자, 이것이 만약에 2 플러스가 없다라고 하면 전자수는 12개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전자 중에 2개를 잃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2 플러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플러스하면 전자를 잃어버린 것이고 마이너스하면 전자를 얻은 것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12개였는데 2개를 잃었으니까 전자수는 10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성자수를 구해라 그러면 24개, 질량수가 24고 양성자수가 12개니까 빼주게 되면 12개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자 번호와 질량수의 관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동위원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이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위원소라는 것은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다른 원소, 다시 말해서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을 동자예요. 위치 말할 때 위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같은데 위치가 같은 그런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염소 같은 경우에 17번이면서 원자량이 35, 37인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원자 번호는 같은데 원자량이 다른 원소들, 이런 것들이 바로 동위원소가 되겠습니다. 탄소 같은 경우에도 12번이면서 원자량이, 탄소는 12번이 아니라 6번이죠. 6번. 원자 번호가 6번이면서 원자량이 12인 게 있고 13인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12를 주로 쓰지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탄소는 거의 99%가 탄소 6번이면서 12인 것입니다. 하지만 6번이면서 13인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드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기술사 기출문제에서 다뤄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향후에 용어 정의, 용어 설명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는 달리 동중원소라는 표현이 있어요. 동중원소. 이거는 무게가 같은 원소를 동중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길패상에서 보면 아르곤은 원자번호 18번이고 원자량이 40입니다. 자,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 20번이지만 역시 원자량은 40이에요. 이런 경우는 무게는 같은데 원자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린 이런 것들을 동중원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용어 나오죠. 동소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소체. 동소체라는 것은 같은 원소로 되어 있으나 원자 배열이 다른 것, 즉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산소는 O2고요. 오존은 O3입니다. 서로 같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시 물질 자체가 다른 거죠. 성질도 틀리고. 자, 우리 그 위험물에서도 보면 인의 경우에 자, 인이라는 것은 정린이죠. 정린. 이것은 바로 정린을 말하는 것인데 이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에 속합니다. 자, P4 하면 이것은 바로 황린이 되겠습니다. 황린. 삼류 위험물이죠. 자연발화성 물질. 자, 그래서 황린은 자연발화 온도가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약 30도 내외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책은 34도라고도 하고 어떤 책은 30도라고도 하는데 30도 내외가 자연발화 온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린 이런 것들을 동소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동소체의 경우에는 연소 생성물이 같은가를 확인해서 동소체인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용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분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분자라는 것은 순물질의 성질을 띠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로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원자가 모여서 형성된 것으로서 원자수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단원자 분자 그러면 원자도 되고 분자도 되는 경우에 네온 같은 경우는 원자지만 곧 분자입니다. 물질입니다. 헬륨 같은 거 또는 아르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단원자 분자에 해당이 되고 자, 이원자 분자하게 되면 원자 두 개를 가지고 분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예를 들면 H2, H라는 원자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분자, 물질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N2라든가 O2라든가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이원자 분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는 HCl 이런 것들도 이원자 분자가 되겠죠. NaCl 이런 것들도 바로 이원자 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원자 분자하면 원자 3개가 모여서 분자가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H2O 하면 수소 2개, 산소 1개, 결국 3원자 분자가 되는 거고요. 자, CO2 하면 역시 탄소 하나, 산소 2개, 3개죠. 원자가 3원자 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 다원자 분자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다원자 분자. 원자가 워낙 많은 거죠. 여러 개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C6H12O6 그러면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물론 합해서 24원자 분자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24원자 분자라는 표현보다는 다원자 분자, 원자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다원자 분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분자라는 표현을 또 쓸 수 있어요. 고분자. 녹말 같은 거 이거 굉장히 분자량이 높은 그런 물질이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고분자라고 이제 다수의 원자로 많은 원자로 구성된 분자를 고분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에 나오겠지만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분자설에서 물질을 세분하면 분자가 되고 같은 물질의 분자는 크기나 모양이나 질량 그리고 성질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다시 깨어져서 원자로 되고 그리고 지난번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 아보가드로 법칙 설명하라 이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결국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것은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수의 기체 분자수가 존재한다. 물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보가드로 분자설에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역시 아보가드로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쭉 말씀드리는 분자라든가 원자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온이라는 얘기인데요. 이온. 이온이라는 것은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이제 플러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전자를 얻게 되면 마이너스 전기를 띤 상태, 이걸 바로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또는 라디칼 이온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라디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원자, 단 또는 기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으면서 전하를 띤 이온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라디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NH4 플러스 암모늄, 역시 SO4 이가 마이너스 황산기, OH 마이너스 수산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ClO3 마이너스 염소산기, 이런 것들이 바로 라디칼이 되겠습니다. 라디칼.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주기율표 암기법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 주기율표라는 것은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처음에 약 63종의 원소들을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으로 배열을 해서 일단 1869년에 주기율표를 만들어 줬는데 1913년 영국의 모즐리라는 사람이 그 X선 산란 연구를 토대로 해서 원자 번호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 번호가 증감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을 알아내게 됐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주기 그리고 족, 다시 말해서 주기는 보통 주기율표 가로줄을 의미하면서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기는 한 원소에서 전자가 배치되는 전자 껍질 수와 같다. 그리고 족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의미하면서 18조까지 존재하게 되는데 같은 족의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자, 1족 원소 여러분들 다 암기가 되었나요? 예전에 보니까 기숙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노트 맨 앞에다가 원소 주기율표를 붙여놓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붙여만 놓는다고 해서 암기가 되는 건 아니죠. 붙여놓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기율표가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화학 수업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암기도 안 하고 그냥 강의만 들으시면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주기율표 암기법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반드시 암기법을 통해서 주기율표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강의가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1족 원소 뭐라 그랬습니까? 수리나카, 루빕세다, 프랑스식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라 그랬죠. 따라서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리튬부터 프랑슘까지만 금속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죠. 자, 삼류 위험물 중에 보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트륨, 칼륨, 알킬, 리튬, 알킬, 알루미늄,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류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그 경우에 가로 넣고서 나트륨, 칼륨 제외 그렇게 나옵니다. 자, 어떻든 거기서 말하는 알칼리 금속이 바로 리튬부터 프랑슘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왜 금수성 물질이 되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금수성 물질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서 금수성 물질 4가지 이상을
표현하고 거기에 대한 성질과 상태에 대해서 쓰라고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성 물질에 대한 걸 말할 때도 여기 있는 건 상당히 유용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1족 원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근데 2족 원소 어떻게 외운다 그랬죠? 자, 베마카라 스트롱 빤찌라, 베마카라 스트롱 빤찌라 이렇게 암기를 한다 그랬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결국 베릴륨부터 라듐까지가 바로 알칼리 토금성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얘네들이 금수성 물질이 된다 그랬는데 결국 얘네들은요 전자를 하나 잃기 쉬운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일적 원소입니다. 자, 제가 주기율표 설명을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얘네들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일가 이온이 되기 쉬운 그런 원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굉장히 쉽고 폭발적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얘네들은 물과 반응해서 역시 수소가스를 발생하는 예를 들면 2몰의 나트륨이 역시 2몰의 물과 반응을 해서 자, 2몰의 NaOH 수산화나트륨과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족 원소 물론 지금 얘는 나트륨을 들었지만 나머지 칼륨, 루비듐, 마그네슘, 칼슘 얘네들은 전부 다 역시 물과 만나서 수소가스를 발생하는 그런 금수성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기 중에 놔두게 되면 공기 중에 접촉해서 공기 중에 수분이 접촉해서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석유나 벤젠 속에 보관하고 요즘은요 고체 파라핀으로 피복을 시켜서 유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떻든 리튬 같은 경우 나트륨, 칼륨, 루비듐 특히 이제 리튬은 불꽃 반응 색깔이 빨강색이고 나트륨이 노란색, 칼륨이 보라색, 루비듐이 빨강색, 또 세슘이 이제 파랑색 이렇게 이제 불꽃놀이에 많이 이용되는 그런 원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얘네들이 위험한지, 왜 얘네들이 금수성 물질이 될 수 없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소의 그 주기율표에 따른 전자에 대한 그런 그 상태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우리가 원자 번호는 다 암기가 돼 있죠. 원자 번호. 자, 여기서 원자 번호. 지금 수소가 1번이고 리튬이 3번, 나트륨이 11번, 칼륨이 19번. 자, 여기는 2가 된다고 여기는 8이 되고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뭐죠? 18 차이가 있다 그랬죠. 따라서 더해주게 되면 37이 되고 역시 여기서도 18 차이가 있는 거니까 55가 된다 그랬고 자, 여기서 32 차이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자, 87 이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건 2족 원소는 잠시 뒤에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리튬 같은 경우, 수소 같은 경우 아까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원자 핵을 중심으로 원자 핵을 이쪽에다 제가 쓰겠습니다.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가 돌고 있는 것은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궤도가 존재합니다. 결국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궤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학에서는 흔히 핵을 중심으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궤도 이름을 K, 그 다음에 L, M, N, O, P 이런 식으로 궤도 이름을 정해주고 각각의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개수는 이 n제곱에 따라서 궤도의 전자수가 들어가는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n이라고 하는 것은 궤도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첫 번째 궤도가 되면 이 K 궤도는 전자가 2개 이상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L 궤도, 이 두 번째 궤도는 2 집어넣으면 2는 4는 8, 8개. 세 번째 궤도는 3, 3은 9는 18, 18개. 네 번째 궤도 4, 4는 16, 32개. 이와 같이 전자가 채워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K 궤도는 전자가 2개 이상 못 들어간다는 얘기고 L 궤도 8개 이상 못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을 해서 자, 수소에 있는 경우는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라는 얘기는 전자가 1개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처음 궤도에 전자 하나 채우고 끝나는 겁니다. 물론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채우는 거예요. 그 나머지 궤도는 없는 거냐?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궤도는 있지만 채울 전자가 없기 때문에 비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리튬의 경우에 전자가 3개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2개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를 바깥으로 밀어서 두 번째 궤도에 전자가 채워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궤도도 역시 존재하고 있지만 비어있다라는 얘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면 나트륨은 2개 채우고 8개 채우고 하나 밀리는 거고, 칼륨이 2개 채우고 8개 채우고 9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모든 원소들은 옥테트 룰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옥테트 룰. 옥테트 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8우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8우설. 8우설은 모든 원자들은 바깥쪽, 맨 바깥쪽 궤도, 다시 말해서 가전자 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전자 궤도는 전자를 8개를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얘가 전자를 채우다 보니까 얘가 가전자 궤도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얘를 8개를 만들고 하나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결국은 수소도 가전자가 하나가 됐고, 리튬도 가전자가 하나가 됐고, 나트륨도 가전자가 하나가 됐고, 칼륨도 가전자가 하나가 됐습니다. 따라서 가전자 궤도에 전자를 하나씩 남겼기 때문에 얘는 일적 원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전자를 하나씩 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가전자 궤도를 8개를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 그랬죠. 따라서 얘네들은 플러스 1가지향적인 원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무조건 하나씩은 버리고 싶어 한다. 이제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족 원소는 그런데 2족 원소의 경우는 어떨까요? 2족 원소. 2족 원소를 살펴보면 베릴륨이 있고 마그네슘이 있고 이제 칼슘이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얘는 원자 번호가 4번이고 얘는 12번이에요. 따라서 처음에 2개 채우고 2개를 바깥으로 미는 형태가 되는 거고 베릴륨은 마그네슘은 처음에 2개에서 8개 그다음에 2개를 바깥으로 미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가전자궤도에 전자를 2개씩 남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2족 원소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플러스 2가 지향적 원소가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우리가 한번 3족, 역시 그럼 3족은 몇 가 지향적 원소가 되는 겁니까? 플러스 3가 지향적인 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4족 원소를 한번 살펴보면 4족 원소의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탄소, 규소 뭐 이렇게 나오죠. 얘는 6번이고 얘는 14번입니다. 자, 따라서 탄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 2개 채우고 4개를 바깥으로 미는 형태, 규소 2개 채우고 8개 채우고 4개를 바깥으로 미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안정해지려면 전자를 4개를 버리거나, 자, 얘가 만약에 8개가 되려면 4개를 받아와도 됩니다. 자, 이게 규소의 경우에도 4개를 버려도 8개가 되고 4개를 받아와도 8개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지향적인 원소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5족 원소는 어떻게 됩니까? 5족 원소는 자, 5족 원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자, 탄소 다음에 질소, 인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질소는 7번이고 인이 15번입니다. 자,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에 7번이니까 2개 채우고 5개를 바깥으로 미는 형태, 인이 처음에 2개, 그 다음에 8개, 5개. 결국 이 경우에는 5개를 버리느냐 아니면 3개를 받아서 8개가 되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5개를 버리는 것보다는 3개를 받아오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3가 지향적인 원소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6족 원소 한번 볼까요? 우리가 6족 원소. 6족 원소가 뭐가 있습니까? 산소, 황,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 8번이고 얘는 16번입니다. 결국 2개 채우고 6개 남고 얘는 2개 채우고 8개 채우고 6개가 남는 형태. 따라서 전자를 6개를 버려서 8개가 돼서 안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2개를 받아서 8개가 돼서 안정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마이너스 2가 지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7족 원소 어떻게 됩니까?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아스타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경우에 역시 9번이고 17번. 자, 처음에 2개, 7개, 2개, 8개, 7개 됐습니다. 7개를 버리든지 또는 하나를 받아서 8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가 지향적인 원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특히 7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불소와 염소는 이원자, 그러니까 7족 원소들은 사실 이원자 분자가 되는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불소 같은 경우 보통 색깔은 다망색이고 염소는 색깔이 황록색이고 브롬은 젓갈색이고 요오드는 흑자색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이원자 분자 물질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고 역시 브롬 같은 경우에 액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금속 중에서는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브롬입니다. 그리고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이죠.
자, 7족 원소는 나중에 이제 그 약재화학 시간에도 바로 할원 소화약제 주 구성 원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족 원소들은 헬륨, 네온, 그리고 아르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2번, 10번, 18번. 2개 채워서 끝나고, 2개, 8개 채워서 끝나고, 2개, 8개, 8개 채워서 끝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옥테트 룰이라고 하는 것은 맨 바깥쪽 가전자교대 전자를 8개를 채우는 것이 안정한 경우라 그랬거든요. 자, 다만 아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첫 번째 궤도만큼은 2개만 채워도 안정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원소들의 주기율표를 말을 할 때 원자론을 모르게 되면 얘네들이 왜 플러스 1까지 양적이고 왜 2까지 양적인지 이런 것들을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 간단하게 이런 걸 한번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어떤 걸 살펴볼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1족 원소 중에 나트륨, 그 다음에 7족 원소 중에 염소, 이 두 경우가 얘는 플러스 1까지 양적인 원소라 했고 염소는 마이너스 1까지 양적인 원소라 했거든요. 따라서 각각의 절대값을 상대방 아래 첨자에 써주게 되면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서 염화나트륨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예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알루미늄과 만약에 산소가 만난다. 물론 나중에 이온결합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알루미늄은 플러스 3까지 양적인 원소고 산소는 마이너스 2까지 양적인 원소입니다. 이럴 때 얘네 둘이 만났을 때 어떤 화합물의 형태가 만들어지느냐면 각각의 절대값을 상대방 아래 첨자에 써줘서 결국은 Al2O3 결국 산화알루미늄은 Al2O3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Mg 마그네슘하고 그 다음에 Cl하고 둘이 만났을 때 얘는 플러스 2가 원소고 마이너스 1까지 양적인 원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역시 MgCl2가 돼서 염화 마그네슘을 쓸 때는 우리가 MgCl2라고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그런 표현들이니까 반드시 원자론으로 출발을 해서 원자는 핵과 전자로 나눠지고 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나눠지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